안녕하세요. 저는 43살 결코 평범하다 할 수 없는 남자입니다. 저는 부모 없이 보육원에서 자랐고 철없던 시절부터 교도소에 몇 차례 들락거리며 형을 살다 온 범죄자였습니다. 죄목도 다양했죠. 사기, 절도 그리고 사회에서 결코 해선 안 될 일들만 모아 상습적으로 저질러 교도소는 집보다 친숙한 곳이었습니다. 아직은 사기 절도만 저질렀던 시절, 저는 반무도회장을 밥 먹듯 드나드며 부도덕한 짓으로 번 돈을 써댔습니다. 손도 몸도 날쌘이 그 바닥에서 잘 나가던 시절이었죠. 제 돈도 제 돈, 남의 돈도 제 돈, 세상 무서운 것도 두려운 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전 백화점에 옷 사러 갔다가 우연찮게 제 스타일에 마음에 드는 여자를 발견했어요. 백화점에서 문화의 날인가 모식인가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었는데 그곳에서 피아노 연주를 한 그녀를 본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서 넋이 나갈 정도로 한참 봤네요. 전 공연이 끝난 뒤 피아노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보니 저보다 2살 연상이더군요. 저는 젠틀하고 능력 있는 사업가로 위장해 명함을 내밀었고 그녀의 환심을 사려 노력했습니다. 공들인 끝에 그녀는 제게 넘어와 달달한 연애를 했고 숱한 거짓말과 능청스러움으로 위기를 넘기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더불어 저는 그녀의 가족을 뵙게 되었어요. 엄마, 아빠, 그녀, 남동생. 이렇게 흔한 4식구더군요. 저도 지긋지긋한 특별한 말고 저 흔한 가족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장황하게 능숙하게 늘어놓았죠. 제게 딸을 주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될 만큼 최고의 남자로 포장했습니다. 장인어른은 흐뭇한 듯 자네처럼 대단한 사람이 내 딸을 사랑해준다니 우리로서는 고맙구만. 날 되면 상견례 잡아 결혼해라. 쉬이 허락하시니 그녀가 뜰 듯 기뻐하더군요. 제 화려한 혀 놀림 덕분에 머지않아 상견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대행 서비스로 나온 완벽한 가짜 부모님과 상견례를 진행하니 감쪽 같더라고요. 제 부모님은 미국에서 사는 분이니 거의 볼 일이 없을 거라 덧붙였습니다. 반반씩 하자는 예비 처갓집에 배려를 사양하고 위험하게 번 돈으로 결혼에 필요한 모든 걸 최고로 했어요.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처갓집에 들리니 장모님 버선발로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군요. 어이구 우리 사위 왔어? 얼른 들어와. 없는 솜씨로 음식 좀 장만해봤는데 입에 맞을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데 사위 사랑은 장모라고 제 거짓말 덕분에 기분 좋은 환대도 받아보고 좋더라고요. 흡사 진짜로 그들의 가족이 된 것 마냥 행복했습니다. 처남도 절 친형처럼 잘 따랐고 아내도 씀씀이 큰 것만 빼고는 내조 잘하고 살림 잘하니 결혼 생활은 만족스러웠습니다. 허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아내에게 질린 저는 또 다른 여자를 찾기 시작했던 겁니다. 생활비도 잘 갖다 주지 않고 밖으로 나돌기에 바빴습니다. 것 때문에 아내랑 매일같이 싸우니 자연스레 외박도 잡게 되더라고요. 그때 장모님이 절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엔 당신 딸 속 썩이지 말라고 잔소리라도 할 요량으로 찾아왔나 싶더니 아이러니하게도 절 안쓰럽게 보시며 최서방. 왜 이렇게 말랐어? 바쁘더라도 끼니 잘 챙겨가면서 일해야지 안 그럼 병나. 바깥일해서 돈 버는 게 쉽지 않을 텐데. 하는 사업이 잘 안 되면 일단 이걸로 생활비 보태 쓰는 게 어떻겠나? 대신 우리 딸에게는 말하지 말게. 자네가 줬다 해야지 사이도 회복되지. 하며 정성껏 싸주신 도시락과 흰 봉투 하나를 내미시더라고요. 저는 건성으로 감사하다고 하고 도시락은 버리곤 돈 봉투만 챙긴 뒤 그걸 또 그날 밤 유흥비로 몽땅 탕진해버렸네요. 덕분에 아내와는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고 이어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무도회장에서 한창 재미 좀 보고 있는데 어느 밥맛 없는 놈과 우발적으로 시비가 붙었어요. 주먹이 옥신각신하다 저는 그만해선 안 될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에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멍청하게 넋놓고 있는 바람에 경찰한테 현행범으로 잡혀갔습니다.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처갓집은 저로 인해 대참사를 맞게 되었습니다. 모든 거짓말이 들통나버린 탓에 처남이 찾아와 욕설을 퍼부으며 원망하더군요. 이 때문에 장인어른은 사기 결혼이라 길길이 날뛰다 충격받아 쓰러지시고 아내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장모님과 함께 매일을 눈물로 지샌다 했습니다. 하지만 전 근데 그게 뭐?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짜증나게 니네 집까지 신경 써야 되냐며 사과는 못할 망정되려 뻔뻔스럽게 나왔네요. 부끄럽게도 당시 전 쓰레기가 맞았습니다. 경찰은 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뿐 아니라 그간 저지른 범죄까지 낱낱이 밝혀내었고
그 대가로 저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썩을 생각을 하니 눈앞이 깜깜하더군요. 뒤늦게 아내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 역시 충격에 너털너털해진 심신의 아내를 보니 뭔가 울컥 올라오더라고요. 허나 당연하겠지만 아내는 그 어느 때보다 매몰찼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와 우리 가족을 기만할 수 있어 절대 용서 못해. 하며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습니다. 하기사 이 모든 게 다 제 탓인데 누굴 원망할까요? 거짓말로나마 가졌으면 그것에 감사하며 지키려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스스로 망쳐버렸으니 더 후회스러웠습니다. 저 같은 이 세상에 살아봤자 뭐하겠습니까? 분리수거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인간 저 하나 죽는다 한들 제 죽음을 슬퍼해줄 이 있을까요? 세상은 오히려 더 잘 돌아가겠죠. 저는 매일매일을 자책감으로 지옥 속에서 살아가며 삶의 희망을 꺼뜨리고 있을 때 몇 달쯤 지났을 바로 그때 최서방 잘 지냈나? 우리 최서방 맨날 볼 때마다 야호해서 어쩌나 내 음식은 못 가져오고 영치금 좀 넣었네. 건강 좋고 맛 좋은 음식들 좀 사 먹어라며 장모님이 찾아오셔서 예상치 못한 반응으로 절 당황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기가 막힌 나머지 어이없이 대꾸했네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장모님, 제가 믿지 않으세요? 저 장모님이랑 식구들 다 작정하고 속인 범죄자예요. 장인어른 쓰러지신 것도 다 제 탓인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제 걱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부모 없고 돈 없는 범죄자인 제가 그렇게 불쌍하세요? 하니 장모님, 눈가가 어느새 빨개져 맺힌 눈물을 닦아내시며 자네는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야. 내 딸이 연이 되어서 부부로 살았는데 그보다 더 귀한 인연이 어딨어? 자네 심성 고운 게 하난 내가 누구보다 잘 아네. 자네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 죗값 치르고 다시 재기할 수 있게 내가 뒷바라지할 테니 아무 걱정 말고 잘 지내. 그리고 자네 장인도 봄회복하고 있으니 너무 자책하지 마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가셨습니다. 저는 장모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질 않아 깊은 생각을 해봤지만 도무지 까닭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버러지 같은 인생 전반을 알게 됐으니 그 일순간의 감정으로 알량한 동정심에 이러다 말겠지 싶었는데 장모님은 주기적으로 면회를 오시며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제게 큰 희망과 위안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게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렸습니다. 그 사이 장모님 연세도 많이 드셨더라고요. 28살에 교도소에 들어와 날씨가 궂을 때도 힘들 때도 편찮으실 때도 상관없이 변함없이 뵈어 세월이 흐르는 것조차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와 장모님이 다시 세상에서 만났을 때는 제 나이 43살, 장모님 나이 68세셨습니다. 우리 아들 드디어 나왔네. 그간 고생 많았어. 많이 힘들었지? 우리 앞으론 새 사람 돼서 잘 살아보자. 장모님께선 희끗한 머리로 제 손에 하얀 두부를 쥐어주시며 저를 위해 성스러운 모습으로 기도해 주셨는데 저도 그 기도에 화답하며 2번 다시 악의 꾀를 쫓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15년 동안 참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장인어른은 평소에 혈압이 높아 갑자기 쓰러지셔서 안타깝게도 일찍 운명하셨고 서남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 애 낳고 아내 역시 저 그렇게 되고 얼마 안 가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해 지금 아이를 낳고 잘 산다고 합니다. 제가 그들 인생의 애초부터 없었을적으로 돌아가 너무나도 잘 살고 있으니 마음이 놓이다가도 한편으론 씁쓸하더군요. 참 사람의 마음이 이상하지요. 잊혀졌으면 좋겠는데 한편으론 잊혀지는 게 아쉬우니 말이죠. 모든 게 다 변했는데 변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면 바로 장모님이셨습니다. 전 장모님께 은혜를 보답드리기 위해 취업 준비를 했어요. 확실히 전과가 있으니 쉽지는 않더라고요. 냉담한 차별의 시선에 저도 모르게 주춤거렸고 합리화를 하며 유혹의 길을 생각할 때쯤에 항상 장모님께서 엄하게 당부하셨습니다. 안 돼. 우리 아들 엄마와 한 약속 안 잊었지? 세상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이다. 내가 변함없이 노력하면 문이 반드시 열릴 거야. 내가 날 받아주었던 것처럼 말야. 곁에서 우리 아들이라 하시며 잡아주셨던 장모님. 아니, 어머님. 네, 저는 그렇게 장모님의 아들로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취업 대신 이번에도 장모님의 도움으로 푸드트럭으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손맛이 좋으셨던 장모님께서 사업 성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고 저는 노하우를 익혀가며 밤새워가며 노하우를 연구하고 개발했습니다. 장모님께서 혹여 힘드실까 걱정이 되었지만 가끔 두통이 있으신 것 빼고는 괜찮으시다며 쓸데없는 생각 말고 음식 맛에 집중하라면서 농담식으로 야단치셨네요.
그러면서 갑자기 저와 장모님 준비도 안 된 셀카를 훅 찍으시는데 저는 볼멘 소리로 아 장모님 저 지금 땀 때문에 머리도 이상한데 갑자기 사진 찍으시면 어떡해요? 괜찮아 난 인위적인 거보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네 얼굴이 더 좋더라. 자 봐봐 잘 나왔어. 하시며 보여주는데 저와 장모님 둘 다 못 살아남은 셀카가 떡하니 있었네요. 다시 찍자고 했지만 시도 안 먹힌 채 막 재밌다고 웃으시면서 저장하시는 짓궂음도 보이시더라고요. 쟤도 두 손 두 발 들고 같이 웃고 말았습니다. 지나고 나니 이 시간들은 제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참 소중한 순간들이었네요. 덕분에 푸드트럭 사업은 날로 번창했고 돈을 조금씩 손에 쥐게 된 저는 제일 먼저 장모님께 빚진 사업 자금을 갚고 매달 용돈을 드렸습니다. 급고 안 받으시겠다고 사양하셨지만 억지로라도 드리지 않으면 제가 투발 뻗고 잘 자신이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43살 결코 장사가 잘 돼서 손이 바빠지자 저는 장모님과 둘이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손님들이 줄이어 장사에 정신이 없었을 무렵 문득 눈앞에 낯익은 여자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전 아내랑 처남이었어요. 전 아내와 처남은 길길이 날뛰며 푸드트럭의 재료들을 다 엎어버리고 장모님께 소리 지르더군요. 엄마 미쳤어? 어떻게 나를 감쪽같이 속이고 이 범죄자랑 나란히 이러고 있어? 이 자식이 나한테, 우리 집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만약 내 남편이 알기라도 하면 그땐 엄마가 다 이 책임질 거냐고? 하며 악다구니를 쓰는 아내, 장모님 딸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대답 대신 일단 얘기하자 했으나 전 이내는 아랑곳 않고 제게 표독히 소화되었습니다. 사람까지 해친 범죄자면 평생 감옥이나 가서 썩을 것이지. 무슨 자격으로 장사를 해? 내게 사기도 부족해 우리 엠미까지 꼬드겨서 이용해 먹어? 쓰레기 같은 놈, 여기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지금 장사하는 사람 흉악한 범죄자예요. 절대 팔아주지 말고 딴 데 가서 먹어요. 하며 온갖 장사를 깽판치는데 사람들은 제가 범죄자란 소리를 듣고 하나 둘씩 자리를 떠났고 죄인이었던 저는 고개를 수그리고는 이무 말 없이 전 아내의 비수꽂힌 말을 다 감당해내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 제 아내를 온몸으로 말리고 절 앞에서 보호해 주시더군요. 그만해라. 비록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15년 동안 죄의 대가 받고 새 사람으로 살려는 사람한테 이러면 안 된다. 이 사람도 괴로움에 15년간 제대로 못 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살려고 아등바등 겨우 숨통 트였는데 한때 남편이었던 사람 목숨 줄 굳이 끊어야겠니? 그래서 15년간 감옥 수발까지 한 거야 엄마가. 왜? 정신 차려 엄마. 이 남자 이딴 범죄자한테 또 뒤통수 맞고 싶어서 그래? 이 자식이랑 관계 정리할 때까지는 나랑 동생 엘금 볼 생각도 하지 마. 그것만큼은 절대 용서 못해 라며 아내와 처남은 장모님 마음에 생채기를 낸 뒤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장모님은 시선에서 멀어지는 자식들을 보고 깊은 한숨을 쉬고는 제게 미안하다 하시네요. 전인애의 소란 덕분에 오늘 장사는 망가졌지만 장모님 맘을 추스르는 게 우선이었던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장모님, 괜찮아요. 어차피 푸드트럭이라 다른 곳 가서 장사면 돼요. 그보다 저 때문에 딸이랑 어떡해요? 제가 장모님께 도와달라고만 안 했어도 저랑 엮이지 않으셨을 텐데. 제가 더 죄송해요. 하니 장모님 문득 미소를 띄우시며 저를 꼭 안아주시고는 눈시울을 붉히시더군요. 이러니까 내가 자네더러 심성이 곱다고 한 거야. 모질지 못해서 부모 잘 만나고 좋은 환경에서 잘 배웠으면 누구보다 잘 살았을 우리 이들인데. 자네는 내 이 손가락일세. 아픈 손가락 치료해주고 신경 쓰는 건 부모로서 당연한 거야. 미안해하지 마. 저는 장모님을 안고서 지난 과오를 뼈저리게 반성하며 눈물을 쏟으며 한바탕 부둥켜 울었네요. 그리고 장모님은 그 이후로 제 앞에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연락을 드릴까 하다. 또 괜히 제 때문에 전 아내랑 처남과 갈등을 빚을까 싶어 말았습니다. 전 아내도 가정이 있으니 당연히 저랑 장모님이 엮이는 게 불편하고 불안했겠죠. 그 심정 또한 이해 못하는 바 아니었으니 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장모님의 빈자리가 사뭇 느껴지니 춥고 외롭더군요. 그동안 그분이 제게 얼마나 따뜻하고 든든하신 분이셨는지 뼈가 사무치도록 느껴지더이다. 하지만 저도 언제까지 그분 곁에 있을 수는 없으니 친자식들한테 돌려드리는 게 맞는 수순이겠죠. 그분을 욕심냈던 제가 참 그랬습니다. 그분 없이 홀로 썩이를 할 맘으로 굳게 다짐하고 일에 열중해서 점차 돈에 쌓여져 갔지만 그분이 없으니 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매 순간 그분이 참 그립더군요. 결국 저는 1년 만에 그분께, 아니,
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허나 끊어진 전화, 그리고 곧 다시 오더군요. 서둘러 받으니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여기 요양원이에요. 혹시 자제분 되세요? 어머님께서 많이 기다리셨는데 통 오시질 않으셔서요. 매일 혼자서 너무 안쓰러우시네요. 저는 맘에 복받쳐 오르면서 거기 어디 요양원이나 물은 뒤 장사고 뭐고 뒷전으로 한 채 어머님이 계신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그토록 그리워한 장모님, 제 어머니를 마주했네요. 엄마, 저 알아봐요. 엄마가 15년 동안 나 보살펴 주셨잖니요. 엄마가 나 살려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내가 살 수 있는 이유가 됐는데, 왜 엄마는 입하야 되냐고요? 엄마는 10개월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이곳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제게 다정하게 웃으셨던 그분이 차마 말로 담지 못할 슬픈 모습으로 절 향해 눈물을 떨구시고 미소를 짓고 계시더군요. 이라는 입모양만 힘겹게 움직이며 아릿하게 제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토록 잡고 싶었던 장모님의 손을 붙잡고 제 감정에 취해 울고 또 울었습니다. 장모님 속상할 것 뻔히 알면서 감정 다스리기란 쉽지 않더군요. 전안에도 처남도 자식이란 것들이 요양원에 모셨으면 잘 보살피기라도 할 것이지. 이딴 식으로 소중한 분을 내팽겨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게 참 괘씸했습니다. 찾아가서 다 뒤집어 엎고 싶었으나 허나 아무리 불효하나 한들 엄마의 살과 뼈로 만들어진 사랑하는 자식인데 그분의 핏줄을 제가 어찌 감히 건드릴 수 있을까요? 그저 말을 놓고 죄의 대가를 하늘에게 떠넘기며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기로 안간힘을 썼습니다. 뇌졸중 때문에 말씀이 힘든 상황에서도 불구한데 휴대폰을 늘 갖고 계셨다 합니다. 바로 휴대폰 안의 사진들 때문에요. 사진첩들을 보니 장모님의 가족 사진들이 수백 장 있더라고요. 전아내와 처남의 가족들도 처음 보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혼지를 취하고 있는 사진들 중에 어느 바보같이 나온 우스꽝스러운 사진이 제 시선을 사로잡더군요. 바로 장모님께서 훅 들어와 찍은 바보같이 나온 저와 장모님의 셀카였습니다. 뒤늦게 본 배경화면도 그 사진이더군요. 장모님은 주로 사진을 보시며 시간을 보내시는데 그 사진을 제일 오래 보시며 시간을 보내신다고 하던 말이 사람을 얼마나 복받치게 하던지요. 엄마 내가 보고 싶었으면 얘기를 해야죠. 왜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괜찮아요. 이젠 내가 찾아왔으니깐. 이제 내 차례예요. 내가 자식으로서 엄마 곁을 지킬게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내 엄마가 그분이고 그분의 자식이 바로 저라며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내 어머니 이제 내가 돌봐드릴 테니 걱정 마시라고. 앞으로 요양원비도 필요한 치료 비용도 제가 다 내겠으니 보호자는 제가 하겠다고 자처했고요. 이 소식을 들은 전 아내가 제게 전화와서 얄팍한 수 써서 혹여나 양자로 입적해 재산 노릴 생각이랑은 꿈에도 말라며 선을 그어놓은 거 내 엄마 나한테 준 것으로 재산 값어치 이상했다며 오히려 고맙다 했습니다. 저는 낮에는 장모님 찾아와 같이 시간을 보냈고 밤에는 푸드트럭 장사를 하며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렇게라도 엄마를 모실 수 있으니 너무 행복하고 좋았네요. 우리의 만남은 완벽한 해피엔딩이었습니다. 그리고 해피엔딩, 그 이후의 일은 묻지 마십시오. 제 입을 고이 닫으렵니다. 그분이 제 곁에 계심으로 전 사랑할 줄 아는 방법을 배웠고 사랑을 나누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허니, 어머니께서도 제 고백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에 참 간절한 존재였다는 걸. 말입니다. 오늘이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사가 잘 돼서 손이 바빠지자 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친한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2015년 봄에 만나 딱 7년 차네요. 2년 연애 끝에 결혼을 했고 지금은 결혼 5년 차예요.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고 만났었기에 2주년 되던 날 프로포즈를 받았고 양가 반대도 없이 자연스럽게 모든 게 착착 진행됐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런 게 운명인가 싶었던 때가 있었어요. 모든 게 타이밍이 좋았고 다 맞아 떨어졌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것들조차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오네요. 한참 돈을 모아야 하던 때에 8, 9년 정도 다니던 회사를 나와
이직 준비를 하고 싶다고 오랜 시간 고민했다며 말한 남편은 퇴직금의 90%를 저에게 맡길 테니 본인의 결정을 존중해달라고 그랬고, 저는 육아휴직 중이었지만 급여가 나오고 있던 터라 남편의 결정을 지지해주기로 했죠. 그래 뭐 한 번 사는 인생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 때 하게 놔두자 싶었고, 모아둔 돈도 있고 시댁도 저희 친가도 돈이 좀 있는 편이라 크게 걱정을 안 했었어요. 지금은 정말 시간을 돌리고 싶네요. 그때로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 텐데. 아직도 잊을 수 없고 날짜마저 정확한 그날, 허니문 베이브로 태어난 저희 첫째가 두 돌이 되던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17년도 말, 19년도 초. 남편이 한국에서는 돈이 안 될 것 같다며 해외에 가서 크게 한탕 벌어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뭔 뜬금없는 소리지? 하고 처음엔 이 사람이 미쳤나? 그냥 해보는 말인가? 긴가민가 했고 그냥 어디서 헛바람이 들었나 보다 하고 가볍게 생각했었어요. 그 말을 들을 당시에도 아이를 보느라 별 생각이 없었는데 첫째 두 돌 다음 날 4월 22일 아직도 그 당황스러움이 생생해요. 아니 아침에 눈뜨니 남편이 없더라고요. 평소에도 종종 아침에 말도 없이 훌쩍 등산이나 낚시를 가곤 했던 남편이라 그날도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이 되어도 연락이 없고 연락을 안 받더라고요. 실종신고를 해야 하나 싶긴 했지만 아침부터 아이가 갑자기 열이 올라서 응급실을 가고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중에 남편이 연락이 안 되니 미치겠더라고요. 이런 적은 처음이라 남편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렸고 그 다음날 필리핀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사실 이때 이상한 걸 눈치챘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허술하기도 참 허술했네요. 할 거만 걸리지 말고 걸릴 거면 하지 말던지. 아이가 아팠어서 경황이 없어 나중에 곱씹어보니 이상했단 걸 깨달았을 정도니 뭐 말 다 했죠. 제가 멍청했어요. 뭐 당시엔 엄청 황당했지만 아이가 응급실에 갔고 2, 3일간 입원을 해야 한다는 소리를 들은 터라 그 부분만 남편에게 톡을 남겼고 응급실을 갔던 날 저녁에 바로 연락도 왔고 그냥 넘겼던 것 같아요. 언제 올 거냐 물었더니 곧 온다는 말을 했었고 이번엔 잠시 사업장 미팅을 온 거라고 말하면서요. 아이가 아픈데 연락이 안 되어서 화가 났고 걱정이 됐었지만 목소리를 들으니 안도감이 더 밀려오더라고요. 한 번쯤 전적으로 남편을 믿어주기로 했어요. 내 사람이고 내가 고른 사람이니까 뭐라도 믿고 싶었던 건지 헛된 짓 할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알겠다. 그런 결심하고 간 거면 열심히 해보라고 했고 2주가 지나고 남편이 집에 왔어요. 헬스케져서 돌아온 남편은 급전이 필요하다고 했고 저는 마침 적금이 만기된 통장이 있어서 3천만 원을 남편에게 줬어요. 어련히 잘 하겠거니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미쳤지. 그러고는 며칠 후 남편이 또 잠수를 탔어요. 그렇게 놔두는 게 아니었는데 후회가 물밀듯 밀려왔어요. 아등바등 모았던 우리 가족을 위해 모았던 돈인데 그래도 뭐 그때만 해도 100% 제 돈뿐만은 아니었다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일까요? 점점 남편이 이상해져 갔지만 그걸 겪던 당시에는 지금 돌아봐도 너무 멍청했고 무지했고 상황을 볼 줄 몰랐던 한심한 사람이었네요. 너무 믿었고 그냥 그 당시에 저는 뭐라 할 말이 없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생활비를커녕 툭 하면 잠수를 타던 남편이지만 적응이 된 건지 익숙해진 건지 시간이 빨리 가는 건지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저도 몰랐는데 저희 아이의 생일날이 돌아와서 문득 자각했었네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것도 그 시점부터였어요. 알아보니 관광비자는 90일이 만료이고 그럼 진작에 끝내도 끝났을 시점인데 저한테 다른 말은 없었고 그 이상은 말이 안 되더라고요. 남편의 핸드폰이 꺼져 있는 시간도 점점 길어졌고 빈번해졌어요. 나아지겠지, 달라지겠지, 믿어주면 되겠지, 절대 배신 안 하겠지 하는 생각들로 머릿속을 가득 채우며 지내던 그때의 날 죽여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더 어이없고 화가 나는 건 더 이상은 이대로 안 되겠다 싶었던 그때 시아버님이 계단에서 구르셔서 큰 수술까지 받게 되었고
아들도 한국에 안 계시는데 나라도 챙겨야지 하는 마음에 물심양면으로 돕다 보니 생활비가 부족해졌고 친정 부모님께 손 벌리고 싶지 않았던 저는 그동안 붓고 있던 제 보험과 남편 보험을 담보로 보험계약 대출을 받으려고 보험사에 방문했다가 더욱 어이없는 일을 겪게 됐어요. 남편이 이미 보험계약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전 몰랐고 제가 알려고 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몰랐었겠구나 했었다는 걸 생각하니 너무 소름 돋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욕이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내내 아등바등 보험료를 납부한 게 무슨 완전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이 사람 한국에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보험료를 지급받으려면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하는데 외국에선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잘은 몰라도 국내가 아니고선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역시나 안 받더라고요. 도무지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최근에 폰 번호가 바뀐 친한 친구가 있는데 남편이 그 친구 번호는 모르니 그 친구를 만나서 전화 좀 한번 걸게 해달라고 했어요. 뭐라도 붙잡는 심정이었고 이 친구도 대충은 제 사정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절 만나줬고 저희 집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받더라고요. 주변이 시끌벅적했고 백화점, 옷가게,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고 노랫소리도 들렸고 딱 듣기에도 한국이구나. 실소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이미 한국에 있었으면서 한 달이 넘도록 연락도 제대로 안 되고 툭하면 폰이 꺼져 있고 내 전화만 일부러 안 받는구나 깨닫는 순간 전화를 받나 안 받나만 확인하고 싶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끊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야, 너 미쳤어? 어디야? 라고 물었어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깜짝 놀라하는 것 같더니 젠장 이러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툭 끊어졌어요. 제가 너무 초라하고 한심하고 눈물이 났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싶었고 친구가 옆에 있다는 것도 있고 펑펑 울어버렸어요. 그동안 참았던 믿었던 내 마음이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안 멈췄어요. 속았구나 깨달았어요. 바람이 났구나. 다른 여자랑 있구나. 한국이구나. 일부러 연락 안 받은 거구나. 5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뒤엉켰고 이제는 아빠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딸에게 전 무너졌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었어요. 모든 걸 깨닫고 나니 가만둘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족관계 증명서를 뜯으러 갔어요. 출입국 내역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였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던 그날의 허무함이란 지금 생각해도 허탈감 그 자체예요. 그리고 현재 어디에 있는지까지 알아냈어요. 이혼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으니 악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대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리고 증거들을 모았고 카톡 내용들을 일일이 종이 발행을 했어요. 이혼 소송을 해서 이길 100%의 확신과 아이에게 더 이상 못난 엄마로 있고 싶지 않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 여동생, 그리고 남편의 동생, 도련님까지, 그리고 변호사님까지 다 데리고 남편이 있던 오송으로 갔어요. 끝장을 봐야 했으니까요. 태어나서 오송을 가본 것도 그때가 처음인데 웬 원룸? 빌라? 정말 허름한 이름만 빌라인 곳에 있더라고요. 배를 눌렀고 전화할 때 옆에 있었던 여자로 추정되는 어린 여자애가 나오더라고요. 배가 불러서. 그 안에는 팬티바람의 남편이 있었어요.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돈이 여기 들어갔겠구나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었고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는 감정을 처음 느꼈고 그 자리에 모인 모두가 서 있을 공간도 안 되는 작은 그 복도식 빌라에서 남편과 그 여자를 끌어냈고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맘 같아서는 뺨이라도 치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이제 와서 질 수는 없으니까. 주먹을 너무 꽉 쥐어서 생채기가 났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재판까지 이어졌지만 너무나도 당연하게 제가 이겼어요. 남편은 저에게 이제 다달이 양육비와 위자료를 줘야 했고 저는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회사도 복직하여 제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어요. 벌써 몇 년이나 된 이야기지만 시부모님을 비롯하여 다 저의 편이고 저에게는 딸아이도 있으니까요. 남편은 정말 이제 아무것도 없는 채로 시댁과의 인연도 끝났으니까요.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전 이제 딸아이를 위해서 저의 행복, 저희 행복을 찾아 더욱 노력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사람과는 딸아이의 교섭권도 주지 않을 거고 절대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보려고 해요. 몇 년을 믿고 살았던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 있었지만 전 이대로 더는 무너질 수 없으니 버텨야겠죠. 저는 괜찮을 거예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응원해주세요.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